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주도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계시든 모쪼록 몸보신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네. 자, 이번부터 와인을 만드는 주요 품종을 다루는 영상을 아주 많이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들은 이 품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장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그게 좀 마니악한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룰 생각입니다. 아마도 수십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품종 이야기만 하면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포도 품종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들도 좀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망의 첫 번째 포도 품종은 뭔가요? 다들 예상하실 바로 그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네,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품종이겠죠. 네. 우선 왜 까베르네가 까베네로 발음이 되고 소비뇽이 소비뇽이라고 발음이 되는가 하면 이 품종의 고향이 프랑스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까베 소비뇽은 범세계적으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영어식 발음도 있습니다. 카버넷 소비뇽. 비슷하죠. 네. 네. 여하튼 둘 중 편한 걸로 부르시면 됐고요. 네. 여기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까베르네 소비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 가지의 양조용 포도 품종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포도 품종의 왕이다 라는 칭호가 붙기도 하는데요. 이 품종의 고향인 프랑스에서부터 미국, 캐나다, 레바논, 남아공, 칠레 등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라면은 이 까베르네 소비뇽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왜 까베르네 소비뇽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까베 소비뇽의 고향인 프랑스, 그 중에서도 보르도가 일찍이 와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보르도에서는 이 품종을 단일로 사용하는 일이 드문 편이고 메를로나 까베네 프랑 같은 포도 품종들과 블렌딩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여하튼 보르도 와인은 이미 중세 시대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보르도 와인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까베 소비뇽이 널리 퍼지게 되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환경 적응력이 되게 뛰어나죠. 그리고 포도나무 질병에 저항력도 강한 편이라서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까베 소비뇽은 20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포도 품종이었는데 1990년대에 또 다른 인기 레드 품종인 메를로에게 잠시 왕자의 자리를 내줬다가 2015년 다시 왕자를 재탈환한 이후 네. 지금까지 왕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면적은 대략 84만 에이커, 네. 헥타르로는 34만 헥타르 정도고요. 네. 이는 세계 포도밭의 약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조사하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 까베네 소비뇽은 이런 엄청난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포도 품종 자체의 역사가 그리 긴 편은 아니에요. 까베네 소비뇽에서 소비뇽은 프랑스어 소바즈, 즉 야생의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네. 이런 이름 때문에 프랑스에서 오랜 시간 재배되어 온 야생 포도 품종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프랑스에서 뿌띠 비두르 혹은 비두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먼 과거 고대 로마 시대 유명한 작가인 플리니 디 엘더가 언급한 비투리카라는 고대의 포도종하고 이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고대부터 재배되어 온 품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1996년 미국의 UC 데이비스에서 까베 소비뇽의 유전자 감식을 진행했고 네. 이 품종이 17세기에 프랑스 남서부에서 저포도인 까베네 프랑과 청포도인 소비뇽 블랑의 교배로 태어난 품종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물론 이 시절에 이 두 품종을 의도적으로 교배했을 가능성은 좀 드물 것 같고 아마 자연적으로 탄생했다는 설이 저는 더 믿음이 가긴 해요. 되게 신기하죠?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까베르네 프랑과 소비뇽 블랑의 교배죠. 교배로 네. 태어났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전 그거 배신감 느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발견 이전에도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보르도의 또 다른 유명한 품종인 까베르네 프랑과 소비뇽 블랑의 교배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까베르네 소비뇽의 대표적인 특징인 블랙커런트나 뭐 연필심 아로마 같은 게 까베르네 프랑과 되게 유사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풀향이 날 수도 있거든요. 풀향 같은 것들도 소비뇽 블랑의 대표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자, 까베 소비뇽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네. 우선 이 품종은 대표적인 만생종이고, 즉 꽃을 늦게 피우고 서서히 익어갑니다. 예를 들어 메를로나 까베 프랑보다 개화나 수확이 1에서 2주 정도 더 늦는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충해에 강한 편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과 기후를 별로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네, 다만 어디서 재배됐는지에 따라 최종 와인의 특징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의 고향이자 대표적인 재배지인 보르도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되게 무난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참고로 까베르네 소비뇽은 보르도 지역을 관통하는 지롱드강을 기점으로 왼쪽, 즉 좌안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데 그 이유가 토양에 자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보르도는 바다를 면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기후가 굉장히 들쑥날쑥한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도의 성장기에도 흐리거나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자갈에 있는 토양이라면 비가 오더라도 배수가 용이할 수밖에 없죠. 또한 포도밭의 자갈들이 낮 시간에 온기를 머금어서 포도나무에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르도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완전히 익기 전까지 여러 위협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까베르네 소비뇽을 예상보다 일찍 수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메를로나, 까베르네 프랑 같이 일찍 수확할 수 있는 품종들로 공백을 메꾸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블렌딩 와인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여하튼 이 결론은 보르도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클래식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네. 만약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선선한 기후에서 자라게 된다면 와인의 허브와 청피망 뉘앙스가 강하게 풍길 수 있어요. 이 청피망 뉘앙스는 영어로는 그린벨 페퍼라고 하는데 네. 와인에서 이 플레이버를 내는 물질이 피라진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피라진은 모든 까베르네 소비뇽 포도들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포도가 익어가면서 햇볕에 의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인간은 이 피라진이라는 물질이 와인의 리터당 2나노그램 정도만 있어도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2나노그램인데. 인간이 대단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된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은 이 청피망 플레이버를 피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청피망 플레이버? 있죠. 약간 서늘한 지역에서 재배된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에서? 네, 평균적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청피망 향, 그러니까 그린벨 페퍼 향은 와인의 결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향과 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별로 좋아하는 플레이버는 아닌데. 보통 많은 분들이 풋내 난다는 표현을 쓰죠. 네. 여하튼 이외에도 까베르네 소비뇽을 대표하는 플레이버에 민트나 유칼립투스가 있습니다. 네. 이 민트 뉘앙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라진 수치가 낮을 정도로 따뜻하지만 그렇다고 푹푹 찌는 듯한 더위를 지닌 곳이 아닌, 즉 적당히 온화한 기후를 지닌 곳에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에서 발견되는 뉘앙스예요. 보르도의 경우에도 작황이 좋은 해에는 이런 민트 향이 좋은 와인들이 탄생을 하죠. 이 민트 플레이버는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플레이버가 주도적인 까베르네 소비뇽이 호주의 크나하라나 미국의 워싱턴주 일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당연히 보르도 와인이고요. 네. 이건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지는 민트 향이 느껴졌을 때 좋은 와인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까베르네 소비뇽의 유칼립투스 플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와 소노마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이 유칼립투스 재배지라고 해요. 다만 유칼립투스 나무와 와인의 유칼립투스 플레이버 사이에 어떤 모종의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남프랑스에 가면 각종 허브들이 지천에 널려 있고 이런 네. 허브향들이 남프랑스 와인에서 굉장히 진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유칼립투스가 심어진 포도밭에서 나온 와인에 유칼립투스의 향이 난다. 저는 이제 그걸 눈으로 보니까 인식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빙성이 있는 것만 같아요. 그렇군요. 과학적인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 이게 서늘하거나 온화한 지역의 까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너무 뜨거운 지역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과도하게 익어버리면 와인에서도 마치 익은 듯한 풍미가 강해지고요. 끓인 블랙커런트 같은 그런 플레이버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뭐든 적당히 하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지켜내기가 힘든 법이죠. 네. 이렇게 몇몇 환경에서 만들어진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의 특징을 살짝 살펴봤는데 네. 사실 까베르네 소비뇽은 와인 메이커의 개성을 반영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향과 맛을 어디서나 줄 수 있는 효자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뭘 고르든 중탄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탄은 하죠. 네. 까베르네 소비뇽은 포도알 자체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껍질이 매우 두껍습니다. 네. 씨도 큰 편인데 과육과 씨의 비율이 대략 1대
12 정도라고 하네요. 이 1대 12라는 게 C가 두꺼운 건가요? 자료를 찾아보니 네. 예를 들어 보르도의 또 다른 유명한 화이트 품종인 세비뇽의 경우에는 네. 1대 25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정.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절반. 네, 절반 수준인 거예요. 네. 네. 이런 특징 때문에 포도에서 얻어지는 탄닌, 안토시아닌 같은 페놀릭 컴파운드의 양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천연 산도도 많은 편이고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잘만 재배하면 고급 레드와인을 만들기에 딱이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되게 장기 숙성을 위한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은 포도로부터 이 폴리페놀을 많이 추출해내기 위해서 3주 정도 긴 치명 기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치명 후 발효 온도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발효 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진한 색과 플레이버를 얻게 되는 거고, 온도를 낮추면 과실 향과 맛이 더 포인트가 되겠죠. 네. 사실상 누구나 최고급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볍게 즐기는 중저가의 까베르네 소비뇽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네. 치명을 뭐 적게 하고 네. 발효 온도를 낮춰서 마시기 편한 와인을 만드는 것도 뭐 와인 메이커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뭐 호주같이 좀 도전적인 와인 생산국 같은 경우에는 까베르네 소비뇽은 가멜처럼 탄산가스 치명 방법, 까르보니크 마셀라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매우 밝고 가벼운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되겠죠. 네. 가격도 좀 저렴해질 것 같고요. 근데 예. 저 그거 마셔보고 싶어요. 저도 네.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되게 신선한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은 오크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네. 아까 까베르네 소비뇽이 껍질이 두껍고 씨가 커서 이 페놀릭 컴파운드, 즉 탄닌 같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페놀릭 컴파운드가 몸에 좋기는 하지만 그냥 먹게 되면 굉장히 쓰고 떨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오크통 숙성이죠. 네, 맞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의 통렬한 탄닌은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동안 자연적으로 누그러지고 오크통에서 비롯되는 바닐라나 향신료 플레이버를 흡수함으로써 고급 와인의 면모를 천천히 갖추게 됩니다. 네.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이 베이스가 된 보르도 와인들이 225리터 용량의 오크통인 바리크에서 최적의 향과 맛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요. 네. 프렌치 바리크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었죠. 여하튼 오크 숙성까지 거친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은 병에서의 장기 숙성이 매우 적합해져요. 네. 하지만 뭐 이 부분도 어떤 오크통을 쓰는지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크통이 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포도 품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품종이 탄생하는 유명 와인 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보르도가 먼저 잘 떨어져. 그렇죠. 네. 프랑스 전체의 약 60%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보르도에서 재배된다고 해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르도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 하나만으로 와인을 만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보르도에 까베르네 소비뇽 단일 품종 와인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까베르네 소비뇽 자체의 특징을 느껴보고자 한다면 다른 지역의 와인을 더 추천하는 편이죠. 뭐 그 다른 지역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국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가 압도적이고요. 네. 1973년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의 심판이라는 세계의 블렌드 테이스팅은 네. 캘리포니아, 그 안에서 나파밸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네. 당시 프랑스의 슈퍼 프리미엄 와인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와인이 바로 나파의 스틱슬리 와이너리의 까베르네 소비뇽 1973년 빈티지가 유명하죠. 이후로 이제 와인 애호가들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을 떠올리게 되면 뭐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나파를 외쳤죠. 그렇죠. 이제 나파는 프리미엄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 산지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값이 너무 올랐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뭐 캘리포니아 까베르네 소비뇽은 물론 미세 기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알코올이 뭐 가볍게 14도를 넘어가는 아주 풀버디한 와인들이 주로 생산이 됩니다. 네. 종종 뭐 저는 어떤 와인들을 마실 때 좀 고급 와인일수록 마치 잉크를 떠올리게 할 만큼 진한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캘리포니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까베르네 소비뇽 생산지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싱턴주의 까베르네 소비뇽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있어요. 예전에 세계 여행할 때 여행했었던 렉골, 네. 그다음에 우드워드 캐년처럼 좋은 와인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아, 우드워드 캐년 진짜 괜찮죠, 와인. 와인 괜찮죠. 네. 그리고 미국을 벗어나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칠레도 아주 훌륭한 까베르네 소비뇽 생산지입니다. 칠레는 이제 북에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남쪽에는 빙하, 이 파타고니아까지 아주 가늘고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와 온도차가 매우 다채롭거든요. 그래서 네. 다채로운 스타일의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들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와이포 밸리나 좀 더 선선한 지역으로는 콜차구아 밸리, 근처에 쿠리코 밸리 같은 곳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뭐 독보적인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와이너리들도 진짜 많고요, 그쪽에. 네, 칠레에서 안데스 산맥만 넘으면 만날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멘도사 지역도 훌륭한 까베르네 소비뇽 재배지예요. 말백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아르헨티나도 좋은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카타나 자파타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와인들 정말 훌륭하잖아요. 뭐 말해 뭐예요? 그게? 말백만큼 훌륭한 것 같아요. 네. 능가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보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중요한 까베르네 소비뇽 생산지예요. 스페인의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은 스페인의 국가대표 와이너리라 할 수 있는 마르케스 드 리스칼에서 19세기에 보르도에서 일부 묘목을 들고 와서 리오와에 심은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가 돼서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2015년까지는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6번째 레드 품종이었다고 해요. 현재는 뭐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겠죠, 뭐. 그렇겠죠. 네. 스페인에서 이 품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지역이 있는데 바로 페네데스 지역이에요. 네. 지중해성 기후로 온화하고 연간 2,600시간에 가까운 일조량 때문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아주 잘 자랄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바로 토레스의 마스라 플라나고요. 이 외에도 리베라 델 두에로나 네. 나바라 지역에서도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스라 플라나. 최고의 와인 중 하나죠. 가성비 맛있죠. 진짜 끝내주는 와인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도 이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까베르네 소비뇽 생산지죠. 네. 특히 슈퍼 토스카나로 알려진 와인들 중 많은 것들이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블렌딩이 됩니다. 토스카나의 볼게리 지역에 까베르네 소비뇽을 최초로 심은 사람은 그 유명한 마리오 인치자텔라 로케타 후작입니다. 이 피에몬테 귀족이었던 그는 안티노리 가문과 혼인하면서 사촌지간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프랑스 와인 애호가였던 그가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금의 볼게리의 땅에 샤또 라피트 로칠드의 까베르네 소비뇽 모목을 심고 와인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을 한 게 시초가 됐죠. 네. 바로 살아있는 전설 떼른따 산 귀도의 시작입니다. 네. 그는 자갈이 가득했던 이 포도밭에 사시가이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참고로 사시가이아는 이탈리아 방언으로 작은 돌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네,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이 좋아하는 토양이죠. 네, 그렇죠. 사시가이아에서 만든 최초의 와인은 상업용이 아닌 가족들끼리 마실 만한 수준의 와인이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후에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와인 메이커이자 당시 안티노리에서 일을 했던 자코모 타키스가 컨설팅을 하면서 극적인 품질 향상을 이루게 됩니다. 네, 이탈리아 와인메이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네. 돌아가시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마리오는 1968년 안티노리에게 사시가이아 와인의 유통과 마케팅을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시가이아는 1978년 디켄터가 주최한 와인 테이스팅에서 네로라 하는 보르도 와인들을 꺾으면서 세계 와인 업계의 주목을 단숨에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시가이아 성공에 힘입어 여러 세계적인 슈퍼스투스칸 와인이 탄생을 했고요. 지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솔라이아라든지 오르넬라이아 등도 많든 적든 까베르네 소비뇽이 섞여 있습니다. 네. 진짜로 불게리의 까베르네 소비뇽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마시고 싶다. 그리고 아까 언급을 했듯이 호주도 정말 훌륭한 까베르네 소비뇽 생산지예요. 네. 특히 쿠나와라 지역. 쿠나와라는 전체 호주 와인 생산량의 겨우 3%만을 차지하는 작은 곳인데요. 네. 특별한 토양, 그리고 뜨거운 한낮과 서늘한 밤의 기온차 덕분에 섬세하고 우아한, 그리고 파워풀한 레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으로 유명하고 이 외에도 대부분의 레드 포도 품종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자랑해요. 네. 그래서 쿠나와라에는 호주의 레드 와인 센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네. 저희 부부도 이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었죠. 네. 세계 여행할 때 첫 번째 국가였던 호주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지역이었는데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신났죠. 와이너리가 촘촘하게 붙어 있는데
한 집 걸로 맛있고 한 집 걸로 맛있고 맞아요. 다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마을도 너무 너무 좋았- 예쁘고 정말 좋았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투어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네. 언젠가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네. 이 쿠나와라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레드 품종의 왕을 주 품종으로 선택을 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바로 이곳의 독특한 토양 때문이에요. 이름하여 테라로사라고 불리는 토양인데 되게 붉은색이죠? 네. 이 테라로사 토양에 특히 완벽하게 적응해서 좋은 품질을 보여주는 레드 품종이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나와라 지역의 와이너리들은 모두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에 주력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품질이 굉장히 높아서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좋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좋아하시는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과 지역을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남아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케이프타운 근처에 뭐 좋은 어?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들이 꽤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일부러 오늘 까베르네 소비뇽 100%의 와인들을 한번 골라내 봤어요. 첫 번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털링 빈야드의 까베르네 소비뇽.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나파밸리 지역에서 나오는 조셉 펠프스의 이니스프리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요거는 이탈리아 와인이죠. 마제이에서 나오는 필리프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 있는 세 가지 와인을 꺼내두긴 했는데 오늘은 까베르네 소비뇽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을 가장 베이직하게 이해하려면은 그냥 캘리포니아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마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픽은 스털링 빈트너스 컬렉션의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네. 오픈해볼까요? 네, 오픈해볼까요? 네. 이 와인은 저희와도 좀 인연이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출간한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이라는 책에서 이 와인이 한 영화 속에 등장했어요. 네. 그 영화가 바로 완벽한 타인이고요. 완벽한 타인의 와인이 여러 병 등장했는데 그중 제가 이 스털링 빈야드의 와인을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글이 있었죠. 네. 자, 한번 마셔볼까요? 네. 네. 피망 향이 나는지 난리 없겠지만 네. 한번 주시죠. 떼나. 네. 색깔은 엄청 진하네요. 네, 2019년 생각으로. 빈티지고요. 13.5%의 알코올을 지니고 있습니다. 색깔이 좀 여리여리할 줄 알았는데 역시 까베르네 소비뇽은 까베르네 소비뇽이구나 네. 할 정도로 색깔이 진합니다. 영한 와인이기 때문에 테두리에 약간의 퍼플기가 도는 루비가 도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완벽한 루비라고 하기에는 좀 짙은 편이죠. 짙네요. 네. 이건 눈을 감아도 까베르네 소비뇽의 그 블랙베리 향이 확 들어오네요. 그렇군요. 시원하면서 스윗 스파이시가 많이 느껴져요. 엄청 코가 막 뚫릴 정도의 은당 같은 스파이시예요. 엄청 시원하네요. 네. 오크 숙성이 되어 있을 텐데 네. 어떤가요, 느낌이? 오크 숙성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향에서도 우두향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크 숙성을 한 것 같고요. 되게 잼미한 향들, 시원한 향, 그다음에 뭐 은은한 오크향 같이 올라옵니다. 바닐라도 있는데 이건 마셔보면서 잔향을 느껴봐야 바닐라 향이라든가 우두향이 더 잘 올라올 것 같아요. 사실 향만으로는 베리 향이 더 짙거든요. 지금 코가 뻥 뚫릴 것 같은데 굉장히 스파시하다. 그래도 입안에서는 산미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우드향 많이 납니다. 콧바람을 불면 불수록 오크향들이 계속 남아요. 와인이 굉장히 괜찮은데 저는? 네, 오히려 후미에 뭐랄까 담배향 같이 차분한 오크향이 기분 좋게 나네요. 네. 저는 약간만 더 차갑게 마신다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배가 좋아할 만한 바디감까지예요. 여기서 네. 더 진했다면은 좀 음식 페어링 하기에 좀 곤란한 감도 있는데 이 정도 바디감이면은 음식 페어링이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탄닉한 느낌도 있어서 입안은 살짝 조여주는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탄닌감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바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산도랑 되게 매칭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와인을 마시면서 뭔가를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데 와인?
이 시중에서 아마 2, 3만 원대면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3, 4만 원대인가요 이게? 한 3만 원대 정도면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희가 그 그렇게 가격- 판매하니까. 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이 스털링 와인과 영화를 보시면서 와인을 즐기면 재미나잖아요. 그렇게 페어링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완벽한 타인이 나오는 와인인데 거기 보면 이제 안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바이 맞아요. 순대, 술빵, 맞아요. 뭐 곰탕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아바이 순대랑 먹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순대 아바이 같은 거. 순대? 아바이 순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음을 끝냈습니다. 네. 진짜 단연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아까 예고를 저희가 해드렸죠. 오크통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살짝 넣고 품종 이야기를 나중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지금 다시 난리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